아까 그 레이저텍에 대해서 레이저 기술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EUV 공정에서 플라즈마 기술의 활용을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도 하는 회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ALD가 지금 현재 꿈의 기술이라 그래갖고 지금 현재 그 EUV 공정에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플라즈마 ALD가 PEALD라고 합니다. PEALD. 그러니까 PEALD를 이렇게 보면 플라즈마 기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핵융합 한국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흔히 폭탄 이런 뭐 연구를 하는 그렇게 이제 비약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소를 융합하면요 그냥 바닷물을 원료로 아무 폐기물이 없이 이렇게 에너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도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인공태양을 띄웠는데 인공태양이 플라즈마입니다. 그런데 그 온도가 세계 최초로 이루어낸 온도가 1억 도를 3초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기술을 한국 핵융합 에너지연구원에서 2021년에 실현을 했습니다. 최초로요? 네. 근데 그 한국 핵융합 에너지연구원하고 그러니까 6년 동안은 국책과제로 한 50억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절삭, 뭐 다이싱 이런 쪽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초방막 반도체 웨이퍼의 비접촉식 표면 연마 및 절단 기술 개발이라고 해갖고 50억을 지원받아갖고 2016년 7월 1일부터 2021년 3월 1일까지 이것을 개발했는데 주로 뭐냐면 한국 핵융합 에너지연구원하고 연구를 해서 공동 특허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특허가 4건이 있는데 그 기업이 어디냐면 ST라는 기업입니다. ST 거래량을 보면은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크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EUV 종목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20년도까지 이게 이제 개발 과제가 5년 과제로 끝났는데 2020년도부터 2가지 국책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맨 처음에 했던 것이 절단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여기에서 보면은 뭐냐면 방막, 반도체 웨이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막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식각을 하는데 식각 공정이 보통 반도체 공정의 한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각 장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마스크를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식각을 하게 되면 부정확해지고 오차가 생기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사용 안 하고 바로 식각을 해버리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프로그램 자체가 단순합니다. 그리고 정밀하고 그리고 깊이 이렇게 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도 말까지 해서 한국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이 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닉스라는 장애 기업인데 거기서 팜촉 레이저인가 하고 또 반도체 장비에 대한 지원을 장애 기업 QMC라는 곳으로부터 이렇게 공동 연구를 통해서 주관사는 ST가 해가지고 지금 EUV 공정에서 거의 뭐 세계 최첨단 그러니까 마크레스 플라즈마 다이싱 장비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데모 장비를 개발해 가지고 테스트까지 했다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얼마나 비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한 플라즈마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엇을 만드냐면 아까 이야기한 EUV 공정에서 정말 최첨단 공정인 PEALD라는 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이
엔드 쪽, 하이엔드 쪽 ALD는 일본의 도쿄 일렉트로닉이라고 고쿠사이 일렉트로닉에서 수입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PALD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 플라즈마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그래서 잘 확인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드는 PALD는 아마 특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1억 도를 갖고 있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그 플라즈마 기술을 가지고 하는데 이 정부체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원자층 정부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상장되어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에서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원자층 증착을 해서 장비에서 이제 이것을 원자층 증착을 할 거 아닙니까? 원자층 방막 증착을 하는데 이 방막 증착이 잘 됐냐 안 됐느냐는 어디에서 다 시험 테스트를 하냐? 미국의 달라스 대학에서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지금 2023년도까지 여기에 이제 국책 과제로 예산액이 약 70억 정도 되는데 작년도까지 52억을 이렇게 수령을 했고 올해 18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올해까지 하면 이 장비가 개발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 담당자한테 의뢰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하이K PEALD 장비 부분을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돼 있어요. 하이K ALD 단일막, 복합막, 다성계 유전막 증착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것은 장비는 뭐냐면 ALD 퍼니스라는 게 있는데 ALD를 방막 증착을 하기 전에 웨이퍼를 갖다 적당한 온도로 이렇게 온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 ALD가 왜 필요하냐면 이것은 기존 ALD는 너무 속도가 느려요. ALD로 그냥 증착을 하면. 그런데 이게 PEAL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ALD를 하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저온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홈페이지에는 ALD 퍼니스라고 ALD를 방막 증착하기 전에 웨이퍼 온도를 맞춰주는 거 있잖아요. 그 장비만 이렇게 R&D 해갖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SP의 차트를 보면 역배열인 거예요. 역배열에서 조금 올라왔죠. 근데 반도체 종목이 그 정도 안 올라온 종목은 거의 없어요. 보면은 대부분이.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 회사 대표이사가 지분을 굉장히 늙혔던 가격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가 수준이니까 그렇게 리스크가 있겠습니까? 그럼 10배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10배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그 대신에 손절이든 뭐든 각자 리스크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주당 지금 현재 얼마 하는지 방송 중이라서 못 봤는데 한다면 시총이 되거든요. 근데 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지금은 시총이 얼마 정도? 1,800억, 2천억 사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제가 말씀 중에 제가 왔는데 EUV 공정이 아까 한 종목 있다 그랬죠. 근데 그게 뭐냐면 HPSP가 공합수소 어닐링 장비를 합니다. 공합수소 어닐링 장비라고. 그러니까 이온 주입을 하는데 삼성에서 옛날에 인텔에서 어떻게 반도체로 수주를 했어요. 첨단 반도체를. 근데 이온 주입을 하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옛날 부산 쪽에 어떤 교수가 이게 수소로 이온 주입하는 무슨 장비를 만들어갖고 하다 안 되니까 풍산에다 팔았어요. 근데 풍산에 이제 팔아놓고 이게 삼성에서도 이온 주입이 안 되니까 그 장비를 갖고 와보라고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합수소 어닐링 장비라는 것이 사실 난 HPSP가 그렇게 해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고압 있잖아요. 수소를 고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흔히 폭발해버릴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를 또 높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양쪽 주장이 어디가 맞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HPSP 주장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도를 높이면 웨이퍼가 좀 변형이 된다. 또 그런데 ST는 또 틀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오징어를 꾼다고 했을 때 낮은 온도에 있다는 오징어를 높게 놔둬야 되고 높은 온도에는 금방 넣었다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구워진기는 똑같은데 좀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이제 수소하고 중수소를 이용해 갖고 웨이퍼 표면의 결함을 제거하는 기술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도의 수소 기술과 고도의 온도를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ST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부터 태생적으로 온도를 조절해 갖고 뭐 디스플레이 뭐 라미네이팅 해 갖고 오븐을 만들고 이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제어하는 데는 계열사로 아주 최첨단 연구소까지 두고 있을 정도로 온도에는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독일의 이맵터가 AEM 방식의 수전에 그러니까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데 세계 1위인데 거기에서 ST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연합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든 수전의 장비는 다 ST에서 만들고 그 대신에 핵심 부분의 기술인 스택이라고 있는데요. 그것만 독일에서 갖고 오는데 그 스택 부분은 국책과제로 전남대학교 주관으로 ST가 공동 연구자로 참여되어 있어서 이게 만약 개발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ST는 그런 것 때문에도 수소 기술에 관한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온도 기술에 관한하는 최고를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도요. 그러죠.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디스플레이 쪽에서 그쪽을 거의 다 점령하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각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HPSP에는 수소가 400도에서 25기압에서 작업을 하고 ST는 800도 30기압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ST에서 어떻게 만들든 간에 HPSP의 특허 침해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객사에서 먼저 특허 침해 요지가 있는가부터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테스트를 하고 지금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생산 라인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게 3분기 말에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 특허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냐면 HPSP는 400도에서 25기압에서 수율이 93% 정도 나온답니다. 근데 이것은 ST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800도에서 30기압에서 자기들은 거의 100% 정도의 수율을 나타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장비로 특허를 뛰어넘어 버리기 위해서 특허 출연을 했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특허가 등록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EUV 공정에 대해서는 뭐 정말 뛰어난 장비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냐면 개발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아직 개발도 안 한 데가 너무 많고 이렇게 4년씩 5년씩 이렇게 9년씩 지금 현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같이 연구를 하고 한 것 아닙니까? 개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좀 특이한 기업이 있습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또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이 네오콘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온습도를 조절을 해요. 반도체 생산 라인에. 그런데 기존의 반도체 웨이퍼는 습도가 약 한 40%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거를 9%로 낮췄어요.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더 낮춘 데도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질소를 사용하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가 인체에 엄청 해롭고 또 엄청 고가랍니다. 그러니까 질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온습도를 제어하니까 비용 자체가 엄청 절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객사에 비메모리 부분에 테스트가 끝나갖고 일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고객사 자체가 비메모리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메모리 부분을 엄청나게 랜드프레시나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뭐 테스트라는 말을 안 쓰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검토가 끝나면 그쪽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자기들이 독점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매출이 대량으로 발생을 해서 올해는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도에 너무 적자가 크다 보니까 뭐 흑자 전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구심이 있고 저 또한 아직 뚜렷한 계약 공시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투자하시는 분들이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 적자인 기업에도 그런 미래 성장성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적자만 보면 안 되고요. 적자가 대규모로 났다 그러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뭘까요? 그 회사 부동산을 봐야 됩니다. 회사가 망하려면 부동산부터 팔아요. 그리고 회사가 망하려면 부동산이 없어요. 다 팔아먹고. 근데 이 기업은 장부가액이 거의 1,000억이 있습니다. 장부가액이. 그리고 그 은행 대출을 보면 재무제표로 가서 주석에 들어가서 보면 나와 있는데 은행 대출이 다 시설 투자 용도다 보니까 굉장히 은행 이자율이 낮아요. 만약 그 시간 막 망하려면 사채를 갖다 끄집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 은행 대출이 이자율이 엄청 낮은 대출을 쓰고 있고 또 부동산이 장부가액으로 한 1,000억 정도 있고 또 얼마 전에 15,000평에다가 있잖아요. 지상 한 5층, 7층이 된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옥과 이런 시설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적자가 났는지 어떤지 몰라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이제 고객사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냐면 작년도에 굉장히 성장성이 뛰어난 S파워 테크닉스를 고객사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게 희한한 장비를 테스트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가 있다.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것을 저기다 헐값은 모르겠지만 자고로 너무 낮은 가격에 넘겼는데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넘기지 않았겠나. 이런 것을 봤을 때 S파워 테크닉스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성장성은 뛰어나지만 워낙에 또 적자가 많이 나는 그런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래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회사의 특허가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등록해 놓은 것과 특허 난 것이 한 120개 정도 되는데 특허청에 가서 클릭을 170 몇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도 참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서서 상장 폐지를 5번 당해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상폐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경험이 엄청 많은 거죠. 상장 폐지되는 기업을 왜 대주주가 주식을 삽니까? 임원이 왜 주식을 삽니까? 한 주라도 팔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네터가 왜 지분 투자를 합니까? 독일의 세계 1위 회사가 대한민국에 하나도 있고 수두룩하니 좋은 회사 많은데 왜 하필이면 코스닥에 와갖고 이름도 빛도 없는 회사에다 지분을 투자합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땅이 1,000억 정도 있으면 망하겠습니까? 대략 적자는 혹시 얼마 정도 나는 거죠? 작년도는 생각보다 많이 났어요. 한 160억 정도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적자는 얼마 안 났어요. 영업 적자가 그렇지. 왜냐면 작년도에 아까 S파워 테크닉스를 팔아서 돈이 들어온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자를 메꿨기 때문에 순이익 면에서는 적자가 얼마 안 났어요. 근데 영업 적자가 작년 1년 한번 털어버리고 올해는 좋게 만들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조금씩 완화가 되시는 것 같으세요? 완화를 떠나서 이 EUV 공정에서 이런 세계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발굴도 안 되고 발견도 안 되고 분석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사실 없어요. 국가에서 있잖아요. 한 가지 일례로 한번 봐보실까요? 넥스틴이 있지 않습니까? 넥스틴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게 군사위성에서 찍는 사진기 기술이거든요. 사진 찍는 기술. 그것을 보통 사진 기술로 무엇을 합니까?
머신 버전이라고 검사 장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머신 버전 회사들은 다 카메라 모듈 있잖아요. 우리 휴대폰에 쓰는 대부분 카메라 모듈 그런 그것보다 좀 더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머신 버전을 하는데 넥스트는 군사위성에 쓰이는 카메라 모듈 갖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시가총액이 6천억인가 기거든요. 그러면 한국핵융합 에너지연구원의 기술은 도대체 두 군데로 그 기술이 갈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못 갈 것 같아요. 그 진짜 이건 세계적으로 진짜 이 보유 기술 자체가 몇 손가락 안에 없고 이것이 진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핵폭탄인데 수소폭탄인데 이걸 반도체 그 최첨단 장비를 개발을 하니까 이것이 9년 동안 계속해서 장비 개발을 하면서 특허도 내고 하고 있지 이 기술이 과연 누구한테 가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리스크는 즐겁게 감당을 하고 또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대주주가 계속 주식을 사고 있고 또 땅도 많고 또 망하는 회사는 이자가 엄청 올라가야 돼. 이자가 다 뭐 그냥 뭐 기업은행에서 시설 투자하는 비용 수준의 이자로 대출금이 쓰고 있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올해는 흑자대는 한다고 진짜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적자라고 해서 이런 기술을 종목을 놓쳐버린다 그러면 정말 그 코스닥의 바이오 회사가 있잖아요. 적자 회사가 갑자기 FDA에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그리고 이런 기술이 있으면 만약 돈 누구한테 투자를 받으려고 생각하면 돈이 없어 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 한 10배를 보시고 투자하는 거예요? 저희는 들어가서 몇십 프로 먹고 나오더라도 항상 머릿속에는 개념이 10배라는 개념을 놓고 분석을 합니다. 뭐 안 그러면 그럼 뭐 정말 주식 분석하다 보면 분석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배. 얼마 전에 투자한 게 뭐였냐면 DB 하이텍이었어요. DB 하이텍. 36,000원, 37,000원, 46,000원 뭐 이런 선에서 근데 지금 한 7만 얼마 가 있을 겁니다. 뭐 8만 얼마까지 가다가 뭐 꼭지점에서는 팔진 않았지만 뭐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올라보면 파운드리 쪽에서 정말 다른 UMC라든가 뭐 다른 파운드리 회사들은 하다못해 그 미국에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인가요? 그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있죠. 그런 데라든가 다 파운드리 회사들이 다들 그 12인치 투자를 일부 다 해가지고 12인치 투자를 했다는 것은 나중에 EUV 공정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8인치 장비만 갖고 계속 가면은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때는 그게 수요가 엄청 났었는데 나중에는 다 고물 장비뿐이 되지 않아요. 기술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장비는 옛날 장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발전하고자 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DB 하이텍은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종목을 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10배 가거나 막 그러진 않잖아요. 네. 투자에 근데 이제 차트를 보면은 하이닉스의 리스크가 차트에서는 읽혀집니다. 첫째, 그 뭐냐면 인텔에서 있잖아요. 인텔을 11조가를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팔아놓고 나서 미국에서 계속 반도체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까? 중국을. 장비도 못 들어가, 뭣도 못 들어가. 그런데 이제 또 그래도 공급가형이 나 있고, 그래서 이제 재고 자산이 지금 15조인가 작년 말로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제 지금 현재 앞으로의 공급가형은 또 어떻게 해소될지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이닉스는 이렇게 박스권 장세처럼 보이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차트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은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 날 때마다 음선이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음선 찍고 올라가고 음선 찍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차트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진짜 크게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뭐에 달렸냐면 EUV 수율이 몇 프로 달성했는가 이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때 또
EUV 수율이 나타나면은 자체 파운드리 이 반도체를 가지고 자기 자체 휴대폰에 다 이제 적용을 시켜서 막 휴대폰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게 이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실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올라간다는 쪽으로 봐야지 뭐 떨어진다는 쪽으로는 안 봅니다. 단지 이제 EUV 공정에서 하이닉스는 그래도 삼성전자보다 후발 주자인 됐다가 중국의 불확실성이 이게 호재로 작동할지 악재로 작동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히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받다 보니까 막 시설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팔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YMTC는 랜드 프레시를 232단인가요? 그걸 작년도에 만들었잖아요. 거의 우리 이 나라하고 격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SMIC는 EUV 장비 없이 7나노 공정을 했잖아요. 그런 반도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그 중국 회사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실 때 핵심은 EUV로 보시는 거고. 그러죠. 예, 모든 장비 핵심이 EUV입니다. 미세 공장. 예, 뭐 한미 반도체도 지금까지는 있잖아요. 막 실질적으로 한미 반도체가 돈을 번 것은 그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파 차폐. 그러면은 전자파 차폐가 왜 필요했냐면 TSMC가 그 자율주행을 전자파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전자파, 사진기술 막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중국에서 TSMC 차를 전기차를 끊고 군부대를 갔더니 그 영상이 다 미국으로 날아가고 있네.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TSMC도 자율주행을 레이더로 가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매출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HPSP 주가가 많이 오르고 뭐 이런 상황에서 많이 주식이 올랐고 또 한미 반도체는 근본적으로 장비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고 기술이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흠집이 있다면 그 창업자인가요? 그분이 삼성전자에 장비를 납품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삼성전자 계열사인 세멘스가 그것을 똑같은 장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특허 소송이 걸렸는데 한미 반도체가 승소를 했어요. 그 뒤로부터 한미 반도체 장비를 삼성전자에서 아예 안 쓰는데 모르겠어요. HPSP 이제 장비를 삼성전자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또 한미 반도체 장비가 삼성전자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EUV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아직도 좀 미래가 밝다.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메모리나 랜드 프레시는 공급가액이 오고 파운드리는 잘 나가고 이런 개념으로 가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파운드리가 잘 나가다 보니까 파운드리 시설 투자를 그냥 거의 막 전 세계가 무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미국에서 지금 현재 중국하고 대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1차적으로 한 것이 UMC라든가 TSMC 있잖아요. 공장에다 전부 폭약을 묻어놓은 거예요. 폭약을. 여차하면 뭐 쳐들어오면 다 폭파시켜버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은 다른 외부에다가 그게 없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안 없어지면 그것도 굉장히 큰 공급가액이 될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공급가액이 온다고 그래서 파운드리는 안 오고 메모리나 랜드 프레시만 오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TSMC하고 결국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EUV에서 경쟁력만 삼성전자가 가지면 메모리하고 랜드 프레시 쪽이 훨씬 뛰어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TSMC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맨 초기에 EUV 장비를 도입을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이렇게 막 EUV 전용 라인이 막 지금은 지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지어지다 보니까 다른 라인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TSMC는 전용 라인에서 막 어마어마한 숫자를 갖다 그냥 분량을
생산을 해서 불량으로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이게 수율이 개선될 때까지. 근데 삼성전자는 많은 양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율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사실은 보면 시간 가면 그 수율 격차는 언젠가 해소되겠지. 해소 안 되겠습니까? 예. 와, 그 반도체 그 여기 오시는 분들이 반도체 주식 투자를 좀 꺼리는 이유가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어렵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늘 인터뷰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술술술술 나오시니까요. 공부를 진짜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 그래도 네. 그러니까 반도체만 이런 게 아니라 네. 다른 분야도 이 정도는 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전업 투자를 하면서 21년간을 종목을 분석하는데 네. 모르는 종목이 어디 얼마나 되겠으며 모르는 분야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그 회사에 직접 종사해 본 적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안타깝게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막 설명을 해도 깊숙한 부분에 있어서 딱 막히는 것이 있어요. 어느 분야든지. 네. 그게 안타깝죠, 사실. 사람이 만능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도 많이 하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전화? 전화 회사에다가 전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뉴스니 뭐 재무제표니 이런 것은 다 찍어보면 다 하도 분석을 하니까 어디 찍으면 뭐가 나오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딱 분석 끝나면 그 다음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주식 담당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옛날에는요 주식 분석할 때 다 그 기업을 한번 가봤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코스모 신소재가 있죠. 그것이 5,000원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 투자를 했어요. 근데 주식이 너무 안 오르고 달마다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적자만 나고. 그래서 정말 코스모 신소재 그 충주 공장을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식 담당자하고 맨날 이야기하면서 양극재가 어쩌고 막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막 확산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광확산 필름이니 뭐 디스플레이에 들어간 필름하고 양극재 이걸 두 가지를 신사업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그렇다고 해서 주식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가면 그 원래 그 코스모 신소재 이름이 셰아미디어였잖아요. 뒤에 올라가면 셰아미디어 때 지오는 그 별장이 있고 사택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러면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 코스모 신소재를 쳐다보면서 이게 진짜 박정희 대통령 때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충주 그 물 있잖아요. 그 물값을 엄청 싸게 써요, 그거. 다른 기업에 비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계약한 걸로 쓰기 때문에. 아니, 온갖 특혜는 다 받아가면서 이렇게, 공장이 가동되는데, 이 공장은, 아니, 뒤에 산에 있잖아요. 아파트 질 땅만 해도 수십만 평이야. 그 공장만 해도 뭐, 한 십몇만 평은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고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팔았는데, 그 다음에 3천 몇백 원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20만 원 할 때 보면은, 꼭 옛날에 삼성전자 23,500원에 사갖고 3일 있다 팔아서 지금 봉급 준 거하고 똑같죠. 왜냐면 전업 투자금 5,000원 사갖고 3천 몇백 원 갔으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때로 보자면.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내려가고 보고 해갖고 그때 당시는 비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았지만은 지금은 20만 원 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반도체 말고 그 기업은 아니더라도 섹터는 좀 또 보고 계신 것도 있으세요? 다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괜찮게 보시는. 얼마 전에 반도체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네. 차트를 다 돌려서 보는데 반도체가 떨어져도 반도체가 아니라 바이오가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 있어. 근데 이제 그 진짜 바이오는 그러잖아요. 망한 기업, 흥한 기업 딱 두 중에 하나가 나눠져요. 진짜로 크게 상승하는 종목 아니면 진짜 없어지는 종목.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보면은요. 왜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래 비전이 있다고 보냐면 반도체도 굉장히 기술적이나 모든 세계적인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전지도 그렇잖아요. 그게 보면은 거기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있잖아요. 2차 전지 다음에 에너지 섹터가 뭐겠어요? 태양광 풍력이지 않습니까? 태양광 풍력 때문에 죽어나는 데가 어딥니까?
한국전력이지 않습니까? 적자. 거기서 생산하는 족족 다 적자예요. 사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냐면 태양광 풍력은 수소로 전환을 해야 돼요. 물 분해로. 그래갖고 거기다 수소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수소를 보급시켜야 돼요. 이제 그 시대에 우리가 진입해 있어요. 그러면 수전의 기업도 기술들이나 기업들이 지금 거의 주식이 안 오르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수전의 기업이 2차전지처럼 오르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그냥 가장 이상적인 것이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은 수소하고 전기차가 융합된 거예요. 전기차만 놓고 보면 배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무게도 많이 나가냐. 또 수소도 사실 수소 그 기관이 복잡해 갖고 내연기관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와 2차 전지가 같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형 배라든가 대형 그러니까 부딪힐 위험이 없는 그런 운송 수단들 대형 트럭, 버스 이런 것은 수소로 가고 나머지는 2차 전기차로 가고 이럴 수도 있고 이거 앞으로 이제 수소 에너지 사용이 무궁무진해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원자력은 어쩐가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잖아요. 방사는 어쩐가요? 경쟁력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느 분야를 하나 놓고 보면은 바이오는 안 그런가요? 다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가 너무 많고 또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주식 올랐다고 비관하면서 뭐 이게 꼭지냐 뭐지냐 하면은 사실 이제 빈 손가락만 빨고 계속 이제 뭐 비관만 하고 있어야지 어쩔 것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2023년 3월인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어떻게 좀 좋게 보세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본다고 보면 돼요. 옛날에는요. 금리를 그린스펀이 네. 때 인상할 때 8.6%를 인상하면서 나스닥 버블이 터지는 것을 봤거든요. 네. 우리나라 코스닥 버블도 그때 터졌어요. 8.6이요. 그러죠. 와. 근데 그때하고 지금 비교를 하자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인플레이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금융 세력들이 뭔가를 헐값으로 뭔가를 인수를 하고자 할 때 금리를 막 과도하게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금리를 올리면 한꺼번에 뭐가 터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안 해요. 취약한 부분 하나하나 터져요. 취약한 부분이.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또 어느 먹잇감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쩌냐면 주식을 옛날에는 손으로 매매하고 사람이 매매를 하면 대부분 지금 AI가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매매한다는 것은 뭐예요? 글쎄요? 이게 수익률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인이 생각할 수 없는 패턴으로 주식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식은 오르는데 내 주식은 계속 소외가 돼 있는 그런 유형의 패턴으로 계속 오르는데 기다리면 내 종목도 그렇게 되는 유형이 오는데 사람은 내 종목은 안 오르니까 이거 팔고 그거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게 또 반대의 패턴으로 내가 말려들 수가 있죠. 이게 내 종목이 이 진짜 상승의 패턴을 타고 있는데 정작 팔아버렸고 가서 이제 저 꼭지에서 이제 저 하락을 위해서 사람 꼬시고 있는데 거기 대박을 먹겠다고 들어가갖고 또 고점에 물려보고. 그러니까 계속 고점에 물리는 사람 있고 계속 수익을 내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겠죠. 그런 패턴으로 앞으로 상당한 대세 상승이 나올 겁니다. 역사를 한번 봐봐요. 제가 전두환 대통령 때가 몇 포인트에서 시작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시골에 있잖아요. 시엠을 갔더니 50포인트의 주식을 투자를 했더니 150포인트가 가서 아파트를 광주에다 세 채로 샀다는 교사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평생 주식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여자 교사 선생님이. 근데 그러면 한 전두환 대통령 때 종합주가지수가 30포인트든 50포인트든 뭐 이랬을 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몇 포인트 갔습니까? 나는 잘 알아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주식을 했고 그때부터 주식이라는 걸 봤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 때 1000포인트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노태우 대통령 당선되고 나니까
900 몇 포인트요. 그래갖고 계속 뭐 하락. 그래갖고 300 몇 포인트인가, 뭐 200 몇 포인트가 잘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집권 내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생겨난 것이 증권 시장은 피를 먹고 살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되니까 그때 1000포인트 갔던가 900 몇 포인트가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 살았다 싶어갖고 막 주식시장이 엄청 올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IMF 왔죠. 예. 263포인트인가 그 IMF 저점입니다. 그게. 그리고 나서 또 김대중 대통령 때 막 이거 팔고 저거 팔고 IMF 졸업한다 하니까 또 900 몇 포인트 갔던가 그래요. 930 몇 포인트가 6포인트인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1000포인트 갔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갔다가 계속 떨어지니까 510포인트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510포인트까지. 그래서 나는 그때는 선물 옵션을 아예 몰랐어요. 내가요. 1000만 원을 갖다가 콜 옵션을 샀어요. 하루 지나니까 그게 얼마 된 줄 아세요? 3000만 원이 된 거예요. 나 처음으로 인생에. 나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콜 옵션을 산 것이. 그렇게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올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때가 왔는데 나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주식 계속 떨어질 줄 알았는데 끝없이 올라가고 2000 몇 포인트 간 거예요. 2000 몇 포인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인가요? 진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갈 줄 알았습니다. 안 그래요? 예. 사장님 대통령 했다가 막 자원외교 뭐 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지수가 조금 오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때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의 파동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세 상승의 파동. 대시상승이라는 전 종목이 다 가는 건가요? 전 종목은 모르겠지만 지수가 엄청나게 오를 것이고 지수가 오르면 진짜 망하는 기업 아니면은 진짜 뭐 어떤 기업이 아니면 대부분 다 그래도 오른다고 봐야 되고 이게 막 발빠르게 순환매가 막 이루어지겠죠. 금방 이쪽에서 그냥 얼마나 이렇게 잡았더니 여기서 뻘떡 올라오는 그 뭡니까 그것처럼 두더지 잡기처럼 그런 장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점치는 거예요.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오늘 밤에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 내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게 뭐든지 어떤 주식을 사갖고 오를 것이다 맞추려고 하지 말아요. 뭐 2차전지의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것이다 맞추려고 하지 말아요. 오를 것이다 맞추려고 하지도 말고. 나는 지금 돈 종목에 투자를 하고 또 투자를 하고 나면 인내를 하고 있으면 파동이 생기고 그래서 본전만 하고 있으면 항상 주식은 돈이 벌리게 돼 있으니까 어떤 종목을 살까 모르는 연구를 하면 몰라도 자꾸 주식 투자를 맞추려고 해서 사람들이 낭패를 봐요. 주식은 손해 아니면 이익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한테 다가온다는 각오로 정말 용기 있게 결단을 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거예요. 거기서 물러서면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게 많이 떨어져서 옆으로 좀 길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흔히 우리가 말하면 외바닥이라고 하잖아요. 외바닥에서는 절대 주식 안 삽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쌍바닥이 진행이 되고 쌍방기 또 진행이 돼서 다시 또 올라갔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저점을 살짝 높입니다. 맞네요. 네, 그때 사는 거. 지금도요. 네. 제가 전 종목 차트를 보고 네. 있다 그랬잖아요. 보면은요. 보통 한 2년씩 떨어진 거 수두룩한이 있잖아요. 그것 중에 아까 말한 대로 있잖아요. 저점을 조금씩 높인 거 있잖아요. 주식 사면 그 종목이 진짜 상패되는 종목이 아닌 한은 주식은 상패돼도 상한가 치고 상패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대부분 수익을 줍니다. 요즘에 대표적인 것이 바이오 아닙니까?
삼성전자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반도체 세상이 오니까 막 이게 전 세계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쟁을 하는 거 시설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노태우 대통령이 막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주식을 했어요. 네. 그 김영삼 대통령 때 왜 삼성전자가 23,500원이 저점이라는 걸 아냐면 제가 그때 사업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직원을 엄청 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잘못해갖고 직원 봉급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봉급을 주려고 시골에 가서 2천만 원을 빌려왔는데 그걸로 봉급 주고 나면 또 없잖아요. 그래서 증권사를 찾아가서 이걸 신용 몰빵하면 얼마치 살 수 있냐고 그랬더니 2천만 원 플러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어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증권에다가 삼성전자 주식 사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24,500원. 예. 그랬더니 왜 삼성전자를 사냐는 거예요. 왜 못 사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삼성전자 잘못하면 망하는데 왜 사냐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내가 물어봤죠. 왜 망합니까?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손익분기점은 3달러라고 그랬어요. 그때 1.3달러 이렇게 갔었거든요. 1.3달러. 그러니까 삼성전자 망하는데 주식을 왜 사냐는 거예요. 근데 진짜 5천만 원을 그 주식을 산 겁니다. 삼성전자. 3일 있는데 주식이 엄청 오르는 거예요. 뭐 이게 그때는 주식의 개념을 모르니까 그놈 팔아갖고 직원들 봉급 줬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똑같은 공급 과잉이 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시설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저는 한 그 1년 동안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네. 전 세계 반도체 업체의 시설 투자 용지를 내가 구글 어스로 들어가서 대부분 봐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SMIC 그럼 공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텐진, 베이징, 상하이, 선전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네 군데에 있잖아요.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공장보다 훨씬 더 큰 터가 이미 다 반도체 공장 터가 다 까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 투자를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YMTC는 또 어디가 있습니까? 우한에가 있습니다. 우한 딱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지금 현재 대만 업체 TSMC하고 UMC가 TSMC는 아마 상하이하고 수저운가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UMC는 샤먼에가 대규모 공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데 한 군데가 있어요. 대규모 공장인데 샤먼 같은 데 가서 딱 보면은 지금 시설해진 그 공장 이 앞에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30몇 프로 중국 지분을 뭐 몇 조에 사오기로 했는데 그게 중국 정부가 반대해서 안 된 그런 그 샤먼 공장입니다. 그 샤먼 공장을 딱 구글에스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 현재 지어진 공장 부지에 한 3배에서 5배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대만의 TSMC하고 UMC 이 대표적으로 대만에는 뭐 파운드리 업체들 엄청 많아요. 그 외에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수도 이제 그 중국 쪽 있지 않습니까? 해협 쪽? 그러니까 북서쪽이라고 봐야죠. 이 대만 그쪽 라인. 왜 그러냐면 남동 쪽은 너무 지진이 많아갖고 반도체 공장이 없습니다. 북서쪽에가 다 있어요. 그러면 수도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지금 대규모 단지로 반도체를 조성한 단지를 지금 현재 시설 투자하고 있는 데가 가오슝하고 타이난입니다. 이 두 군데. 가서 보면 뭐 지금 준공시키는 것도 어마어마하고 또 반도체 공장도 엄청 많습니다. 일본의 뭐 마이현인가 뭐 그런 일본 지금 현재 TSMC하고 합작하는 그 부지 같은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럼 뭐 미국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미국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시설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 공급 과잉은 이게 쉽게 해소된다 이런 개념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자면 EUV 있지 않습니까? EUV 업체는 실질적으로 몇 개 안 됩니다. 인텔도 뭐 2024년에 했나 뭐 이런 식. 실질적으로 이제 그 미세 공정하는 EUV, UV 장비, 나노, 극자외선으로.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삼성전자는 EUV 장비 대수 ASML에서 온 노광 장비가 굉장히 많고요.
하이닉스는 한 6개월 전인가 1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검색했을 때 EUV 노광 장비가 4대가 있다고 그 뉴스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한 10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EUV 공정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있고 SK 하이닉스가 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모든 경쟁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범용 반도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중국은 범용인 거예요? 그러죠. 아직까지. 그리고 AMSL의 노광 장비를 거기다 수출할 수 아니, 없게끔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반도체 중국 수출에 대해서.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시안의 랜드 프레시 부분이 지금 비중이 한 40%인가요? 삼성전자 시안 공장 있죠. 그 지금 현재 하이닉스는 우시에가 메모리 50% 전체 비중의 50%가 우시에서 생산하고 있고 저 다롄 있잖아요. 인텔 공장 11조에 인수한 그 인텔 공장에서 지금 랜드 프레시 30%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악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코로나 끝나고 중국이 엄청 경제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뭐냐면 또 러시아산 있잖아요. 원유 같은 게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독일의 바스크인가요? 이런 기업들도 자기 나라에서는 석유류 제품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다 정리하고 중국으로 공장을 확대시키는 이런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자면 꼭 중국 비중이 높은 것이 악재는 아니 되고 또 길게 보자면 그게 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피 터지는 EUV 경쟁을 하고 있고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EUV까지 진입한 회사는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몇 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그냥 대표적인 회사들은 대부분 팹리스, 설계하는 회사들이지 네. 생산 공장에서 EUV에 진입한 것은 별게 안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미래가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우리가 생각보다 삼성전자 주식이 안 오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TSMC하고 삼성전자가 EUV 장비를 도입을 했을 때 EUV 한 대당 분량을 많이 낼수록 빨리 수율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숫자는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 대비 TSMC가 장비 대수도 많으면서 그 숫자상으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파운드리에서 TSMC가 58%, 삼성전자는 16%. 그러면서도 늘 뉴스는 삼성전자에 좋은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있잖아요. 이렇다 할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시간이 가야 그 일종의 그 삼성전자의 수율 개선은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EUV 경쟁으로 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막 이렇게 뭐 아까 이야기한 막 4구간의 급등으로 그런 것은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또 뭐 2차 전지가 또 뒤에서 막 이렇게 해주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업종이 나쁜 게 뭐 있습니까? 하다못해 포스코 홀딩스도 급등하는 판에 그리고 또 이번에 현대차 상승했고 LG화학도 급등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심해요. 그러니까 지수는 어떤 그 몇 종목이 막 급등해서 가버려서 뭐 대부분 개인들은 소외돼서 그렇지 지수는 계속 대시 상승 개념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렇더라도 또 주식은 한 번 상승하면 쉽게 그냥 고점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어디에서 계속 실패를 보냐면 하락! 그러면 오늘 하락했으니까 내일 반등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지 말고 오늘 큰 하락이 왔다. 그러면 잘못하면 한 2년은 하락하겠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 그러면 이제 단타 치고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 잘하면 한 1년 동안 계속 상승하겠네.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해야지. 그러니까 주식은 늘 마음속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10종목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9종목에서 내가 실패를 했다고 봐요. 그 실패한 것을 한 종목에서 다 극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맥시멈의 수익을 못 먹는다면 그 사람은 일단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맥시멈의 수익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은 이미 실력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주식을 투자할 실력이. 그러니까 한 종목 한 종목 맥시멈의 수익을 먹으면서 가는 것이 주식 투자지. 열심히 저도 단타를 해보고 열심히 분단 투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좋은 종목을 팔아서 나쁜 종목을 사게 돼 있고 또 단타 쳐서 물릴 때는 손절도 못하고 조금 이익 나면 팔고 해서 정말 이런 개념의 주식 투자는 열심히 노력해서 본전하든지 손해보든지 하는 세월을 계속 보내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투자해서 손해나든지 이익 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귀결돼야지 이게 주식 투자인 것입니다. 네. 그 맥시멈을 먹는다는 게요. 그거를 그래도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주식은 떨어질 때 네. 이제 아까 이 구간 이론 이야기했죠. 네. 이 구간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지면 딱 한 번으로 멈추게 한 게 아니라 반등했다가 다시 또 폭락을 하든지 하라 그래요. 근데 이 구간이란 것이 만약 2년을 떨어지면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2년 동안을.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 떨어졌다. 그 구간이 크게 보면 이 구간이 계속 반복돼서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을매 적정 주가론을 제가 맨 처음에 만들었다고 해서 주식을 버렸다고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든 딱 보면은 머릿속에 저 적정 주가는 얼마 이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계속 떨어지면 계속 의문을 갖는 거죠. 이 적정 주가는 이러이러한데 왜 떨어지는가? 그래서 기업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기업을 분석을 할 때 가장 집중해서 분석해야 되는 것이 진입장벽입니다. 네. 또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종목도 대주주 리스크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투자가의 고통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편적인 종목에 투자하지 않고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주식 투자 이런 투자를 하면서 이 구간으로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견디기 어렵습니다. 거기서는요 금방 오를 것 같은데 푹 올랐다 푹 꺼졌다 푹 올랐다 푹 꺼졌다 하는데 참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지금 21년 동안 전업 투자를 하면서 4구간 기법으로 한 5배 정도를 먹어본 것은 내 인생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4구간 기법. 5배. 네. 근데 대부분은 685의 차트 기법에 의해서 끝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락이 두 개의 파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조정이 그러니까 보통 쌍바닥에다 가지 않습니까? 쌍바닥 개념에서 조정이 또 2개의 파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승파가 완만하게 한번 나왔다가 다시 꺾여졌다가 상승파가 크게 나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것은 거기서 다시 상승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딱 자기가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저점에서 사갖고 685의 차트 기법 꼭지에서 딱 때리면 정확하게 답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하셨던 것도 그게 지금도 적용이 잘 돼요. 나 혼자 알고 있는 기법이니까요. 누가 알아서 뭐 얼마나 적용을 합니까? 뭐.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너무 정확합니다. 사실은 제가 685의 차트 기법을 이렇게 창안을 할 때 그때는 이 적정주가 개념과 하락 파동을 아니까 살 줄은 아는 겁니다. 또 배웠기 때문에. 근데 파는 것을 어디서 팔지는 몰라서 정말 이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될는가 몰라도 기도를 할 때 악을 쓰고 하나님 나는 살지만 알지 팔지는 몰라요. 막 악을 쓰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파동 이론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동을 이론을 내가 남한테 노출시키면 내 지적 재산권이 날아갈 것 같아서 바로 파동 이론을 그려가지고 책을 냈었습니다. 유파론의 차트. 아유,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거 좀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그냥 요즘에 어떤 주식 그러면은 약간 예를 들어 2차전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엄청 오르잖아요. 예. 그런 것도 685의 파동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는 이제 이미 4구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4구간의 기법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미 그 4구간 기법으로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4구간 기법에서 보면은 이것은 어디에서 파느냐의 개념으로 가야지 사실 거기에서 내가 주식을 사서 돈을 벌지 이럴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등락이 심해가지고 예측을 하면은 거의 90%는 예측이 실패한다고 봐야 돼요. 이건 뭐 적정 주가 개념이고 파동 이론이고 개념 자체가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제가 이제 나와서 전문가들 출연하는 방송을 보면 진짜로 그것만 세밀하게 파서 분석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영역입니다. 그런 분들의 영역.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피 땀 흘려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현장에가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전업 투자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투자를 했어요. 아니 생활비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주식 투자도 마이너스 될지 모르는 투자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예측을 해도 뭐 거의 90%는 실패할 예측에서 내가 돈 벌 수 있다는 예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개념에서 다른 사람 개념에서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개념에서는 매수할 수가 없는 거죠. 4구간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주식을 사실 때 이렇게 막 오르는 거를 따라 사거나 막 그러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거의 그렇게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주식이 있잖아요. 완전 이제 저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물 공백이 옵니다. 너무 떨어져 놓으니까 팔려는 사람도 팔고 싶지가 않고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좋은 종목 남들이 다 아는 종목이 그렇게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상 그 저점에서 주식을 사려고 하면은 무서워서 주식을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도 매수도 없어갖고 거래량이 아주 그냥 가뭄에 뭐 하듯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보다 저는 매물 공백 차트라고 하거든요. 그때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저는 아까 시를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전 세계적에 있는 책을 엄청 많이 읽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손자병법에서 풍림화산음례라는 병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림화산 전법을 세상에서 가장 전쟁에서 잘 적용했던 사람이 일본의 다케다 신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풍림화산 이것을 증권에다 적용하면 딱 맞습니다. 바람이지 않습니까? 주식을 살 때는 바람처럼 림 기다릴 때는 수풀처럼 화 매도하고 남의 것을 앗을 때는 불처럼 네. 산 뭐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될 때는 그냥 산처럼 이게 풍림화산이거든요. 그것처럼 매물 공백 차트에서 내가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결단하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기 있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